인터넷 주소창에 ltree.kr을 입력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7년 1월 3일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A5면으로 가겠습니다. CES 얘기가 나왔는데요. CES 2017 땡땡땡 AI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CES가 이제 뭐 이틀 남았죠. 1월 5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미리 가보는 CES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1월 5일 날 개막하는 그 CES에서 인공지능, 즉 AI, 조류독감이 아니에요. AI가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AI가 바꿔놓을 인류 삶,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또 지겹게 얘기하네요. 바이오 자율주행차, 그리고 로봇,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I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뭘까? 로봇이죠, 로봇. 그래서 AI, 즉, 인공지능은 이꼬르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요, 요 AI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시장,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공통 분모는 전부 다 인공지능이에요, 공통 분모. 근데 이쪽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IT 업체, 자동차 업체, 그 다음에 하다못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까지 지금 다 뛰어들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선점하겠다고. 왜 이런 업체들이 너도나도 다 뛰어들까요? 시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돈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3대 분야, 아까 얘기했던 3대 분야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CES가 제가 며칠자 방송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2017년도 CES는 아마도 로봇이 굉장한 이슈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근데 진짜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사를 보니까.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요. 일단 첫 번째 도요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거기서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키로보 미니라는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뭐냐면 크기는 작습니다.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초소형 로봇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강점에다. 그래서 운전자, 즉 드라이버가 있으면 그 옆에 조수석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요. 운전자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말동무가 돼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갖고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거나 그러면 옵스 이렇게 놀라는 소리도 내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좀 졸음운전이 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운전자가 이게 또 좋으네, 어제 잠 안 잤나 그러면 막 농담까지 걸어갖고요, 잠을 깨워줍니다. 때리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로봇 몸속에 내장된 카메라,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하죠. 카메라가 요게 운전자를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 이렇게 꼬라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 새끼, 이게 좋네? 그러면은 이제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서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챗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나왔는데, 요거는 메신저 형태가 되겠죠? 아무래도 메신저. 그래서 이 챗봇이 사람 대신 물건도 사주기도 합니다. 물건까지도 사줘요. 그래서 이 챗봇이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신발 이런 거를 막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생활 정보까지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아시죠? 또 구글. 이번엔 구글인데요. 구글에서 요거는 아직 이름을 못 정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이 프로젝트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 PR2라는 게 있습니다. PR2. 그래서 근데 이거는 구글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구글이 투자를 한 회사가 있는데 그게 로봇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이것도 윌로우 게러지라고. 그러니까 구글이 여기다 투자를 했죠. 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요 윌로우 게러지라는 그 로봇 전문 회사에서 개발을 한 뭐 PR2 아직 이름이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스스로 지가 그 뭐 머신 러닝, 딥 러닝 이런 말이 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 혼자 스스로가 막 사람처럼 학습을 해. 그래갖고 집안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형태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로봇이 서로 그 하루 동안에 학습한 내용을 공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로봇이 요리를 학습을 하고 뭐 B라는 로봇은 청소하는 방법, 뭐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러닝, 학습을 해갖고요. 요거를 또 그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그 시스템에다가 올려놔요.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학습한 거를. 그럼 이거를 이제 로봇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지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뭐 있다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그 트리니티라는 그 여자 배우가 태어나서 헬기를 조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헬리콥터를. 근데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자기가 스스로가 접속을 해가지고 눈을 막 깜빡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순식간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매뉴얼이 다 다운로드가 돼요. 그 트리니티라는 인간의 두뇌로 그게 다 다운로드가 돼갖고 마치 10년, 20년 동안 그 헬기를 조종해왔던 조종사처럼 능숙하게 헬기를 조종을 합니다. 예. 그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아직은 뭐 진짜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뭐 한 10년? 뭐 5년, 1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그 시스템에 바로 접속을 해버리는 거죠. 인간의 뇌가. 그래서 그런 류의 영화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그 조니 데비 주연했던 트랜센던스인가 뭐 그 영화도 혹시 그 나중에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받아서 한번 꼭 좀 보세요. 예,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아예 그 조니 데비란 인간이 자기가 두뇌에 있는 모든 그 정보를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꿔가지고요. 한마디로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예 컴퓨터,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예. 아주 굉장히 뭐 획기적인 영화인데 그것도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런 영화도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 거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뭐 걸음마당계 불가하지만 그래서 구글이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2017년도에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그 스마트폰 갤럭시 S8, 그죠? S8 거기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뭐 글쎄 제가 보기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터치 스크린이다 그래갖고 스마트폰을 그 앱을 막 다운받으면 그거 실행을 하려면 손가락으로 그걸 딱 눌러갖고 즉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근데 이제 터치가 필요 없고 모든 게 전부 다 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앱을 실현할 때도 구동할 때도 말로 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지가 알아서 앱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갤럭시 S8 그 스마트폰에 탑재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음성으로 간다는 거죠. 모든 걸. 요즘 뭐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요. 음성 인식 기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예,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모든 거에 다 이제 음성 인식이 들어갈 겁니다. 사물 인터넷, 로봇, 뭐 스마트홈, 뭐 전부 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말로 하죠. 불 꺼 그럼 불이 꺼지고, 불 켜 그럼 불이 켜지고. 이뿐만이 아니죠. 인공지능이 그 소설도 쓴답니다. 소설.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그 뭐 단편 소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쓴 게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그 소설을 썼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소설이 일본의 호시 시니치라고요. 공상과학 즉 SF 그쪽 그 문학상이라는 그 상이 있는데 거기에 1차로 심사를 통과했답니다. 이미 이 소설이. 그리고 또 다른 인공지능의 지금 활약상을 보면 요거는 뭐 그동안 뭐 언론상에 자주 나왔던 건데 진료도 하죠, 진료. 그래서 뭐 병원으로도 갔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유명하죠. 왓슨. IBM이 만든 그 왓슨. 요게 우리나라 최초로 가천대 길병원 아시죠? 길병원. 거기서 이 왓슨으로
이 한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했습니다. 암 환자를 진료했어. 암 환자를. 왔으니. 그래서 이제 뭐 의사도 대체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뭐 미래의 유망 직종 또는 반대로 미래에 뭐 없어질 직종. 그 중에 이제 빠짐없이 꼭 등장하는 게 의사란 직업이죠. 의사. 의사도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 거다. 그런 거죠. 야,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과연?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지능은 점점 더 퇴화되고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지능뿐만일까요? 근력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예를 들면 뭐 지금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도 내가 뭐 앱이나 뭐 하나 그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려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다 눌러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게 다 음성이다. 이제 음성 위주로 간다. 그러면은 뭐 누를 필요도 없어.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되면 돼. 그러면은 사람이 움직일 일이 더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팔다리 기능도 많이 퇴화가 되고 나중에 입만 커지는 거 아니야? 이제 입만 대빵 커져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세를 어쩔 수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 좀 슬픕니다. 예. 우리 인간이 오히려 더 퇴화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그 터미네이터란 영화에서처럼 진짜 기계한테 인간이 지배당하는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그 인공지능, 즉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작년에도 그랬고요. 뭐 관련 기사가 조금이라도 나왔다 싶으면 제가 꼭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뭐 로봇이 어디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뭐 군사용 로봇, 산업용 로봇, 가정용 로봇 분야별로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지보라는 로봇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며칠 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또 로봇 얘기. 한국 미래 기술인가? 우리나라 뭐 기업에서 또 거대한 로봇 개발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로봇에 대한 뭐 분야별 그런 현황 뭐 그런 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이란 그 기업 아시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서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존에서 뭐 알렉사라는 그런 저기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영화 자비스 아이언맨 보면 로버트 다우 주니어가 그 수트를 입고 하면 그 인공지능이랑 막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 이름이 그 자비스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근데 이왕이면 지금 그 이름을 그냥 따지 왜 안 딴 것 같은데? 뭐 알렉사라는 게 나왔어요, 알렉사. 근데 요거는 참고로 스피커 이름이에요. 스피커 이름을 알렉사라고 지었는데 아마존에서 알렉사라는 스피커를 출시했고요. 요건 이제 블루투스 기반의 인공지능이 가미된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걸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 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내 인공지능 비서는 소녀시대 뭐 이런 머릿 기사가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수만 회장이 있는 아시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뭐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우리 이수만 회장님. 예? 한국의 스티브 수만. 예, 제가 농담 삼아 맨날 스티브 수만 그랬는데 이분이 서울대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정 학교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시고 좀 앞서가는 그런 발상을 많이 하세요. 이 회장님이.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 스티브 수만이 이끄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특이한 걸 내놨습니다. 뭐냐면요. 소속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녀시대 엑소. 그래서 2017년, 그러니까 올해 1월 5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그 CES 열린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지금 단독으로 부스를 차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요. 그 비서예요, 비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미된 비서다, 그냥 비서인데 그 비서의 이름이 위드입니다. 위드. 그래서 요거는 한마디로 요 위드의 핵심은 인공지능, 즉 AI하고 IoT, 사물 인터넷 기술, 요게 결합이 됐는데 여기다 더 특이한 거는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 보니까 그 소속된 그 연예인들의 콘텐츠까지 접목을 시켰다. 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속 연예인의 목소리를 입혀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직장인인데 이제 뭐
새벽 7시, 6시야. 아침 6시, 7시. 그럼 이제 출근 준비해갖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뭐 씻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죠? 뭐 로션 바르고 뭐 머리 말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요 인공지능 비서가, 즉, 위드가 갑자기 지가 알아서 막 말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그 주인한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녀시대의 뭐 누구라고 할까요? 뭐 유나? 아니면 뭐 써니? 뭐 이런 친구들이 막 그 통통 튀는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시 좋은 꿈 꾸셨나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막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그죠? 아니면은 그날의 그 일정을 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엑소의 그 백현이라는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엑소의 백현 그 목소리가 막 나오면서 뭐 아침 몇 시에 출근하셔갖고요. 거기서 뭐 오늘 무슨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가 있고요. 낮 12시에는 거래처하고 점심 약속이 있으시네요. 뭐 이렇게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SM 엔터테인먼트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국내만 그런 게 아니죠.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페이스북,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인공지능 비서를 아직 정식 출시한 건 아닌데 거의 출시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인공지능 비서의 이름이 자비스야. 그죠? 자비스. 그래서 자비스에 그럼 여기도 그 연예인의 목소리를 입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는 그 연예인이 누구냐? 모건 프리만이라고 아시죠? 흑인 배우 모건 프리만. 저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모건 프리만의 목소리를 그대로 입혀버렸어요. 이 자비스에다가. 그래서 얘가 또 모건 프리만의 목소리로 뭐라고 막 씨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일 내로다가 페이스북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는 다 인공지능 비서, 즉 음성으로 되어 있는 음성 위주의 그런 인공지능 비서 여기 나와 있다. 근데 여기에 둘 다 특이한 점은 연예인의 목소리를 입혔다. 그래서 연예인 목소리로 인공지능 비서가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일정까지 알아서 다 챙겨주고 시키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SM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했다는 위드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비서. 인공지능이 뭐야? 지능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그럼 그 안에 핵심이죠. 두뇌가 들어가 있어요. 두뇌가 탑재되어 있죠. 우리 사람처럼. 근데 이 두뇌는요, SK CNC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SM하고 SK CNC가 작년부터 사실은 계속 손을 잡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몇 줄 나와 있는데요. 잠깐 읽어볼게요. 위드의 두뇌는 인공지능 플랫폼 왓슨을 기반으로 한 SK CNC의 AI 에이브릴이다. SM과 SK CNC는 지난해 11월 에이브릴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개발 협약을 맺고 음성 비서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비서 영역까지도 진출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뭘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여기 기사 내용 자체는 팩트죠. 흔히 말하는 팩트, 사실이야. 그럼 우리가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자꾸 유추를 해보고 상상을 해보고 그럼 이 팩트가 파급하는 효과, 파급. 팩트에 의한 이 파급 효과에는 뭐가 있을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되면 비서직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서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 비서학과도 많이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뭐하러 써, 비서를. 근데 또 모르죠. 일부 또 약간 좀 이렇게 철이 없으신 또 아저씨들은 이제, 뭐 몸매 훌륭하고, 뭐 얼굴 예쁘고 막, 상냥하고 이렇게, 뭐 그런 맛에 또 쓰겠다. 뭐 난 그래도 계속 쓸 거야. 이렇게 또 우기시는 분도 더러 계실 수는 있지만, 비서가 아마 이제 거의 비서란 직업도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의사, 비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라도요, 좀 뭔가 통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왕이면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도 그런 주의입니다. 물론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못 버냐 그것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내 열정을 받아서 내가 즐기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직업 선택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냐 그걸 따져봐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비전이 있는 직업이냐 아니면 곧 사라져서 없어질 직업이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제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이 인공지능 즉 로봇 요쪽 그 시장 마켓 자체가 거의 뭐 그냥 전쟁터다. 춘추 전국 시대다만 그랬잖아요. 너도 나도 다 뛰어든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제품, 그 다음에 어떤 뭐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서비스. 거기에 있어서 좀 그 경쟁 업체, 뭐 타사와 봤을 때 차별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팔리니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별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차별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본질? 예. 그 본질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인공지능이, 즉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너도 나도 막 다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융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융합 또는 뭐 융복합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 간의 경계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쉬운 예를 들면 CES가 원래 가전 쇼잖아요. 가전.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뭐 말 그대로 가전이다 보니까 뭐 세탁기 만들고 뭐 냉장고 만들고 TV 만들고 이런 업체들만 참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참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가 가전제품인가? 아닌데 왜 참가해? 모토쇼를 가지고 왜 자꾸 여기로 와서 기웃거리냐 이거죠. 그런 게 다 뭘 의미하겠냐는 거죠. 업종 간의 경계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전환기다. 2017년도 올해가 특히 그렇다. 이쪽 AI 쪽도 마찬가지다. 다른 분야는 어떠냐 그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어?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가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왜? 유럽을 눈여겨봐라. 유럽엔 정치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어쩌면 잘못하다간 또 자칫하면 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경제, 뭐 정치 이런 뭐 기술, 인공지능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 쪽 다 마찬가지다. 올해 2017년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대전환. 그죠? 대전환의 시대가 그 기점, 원년이 바로 올해다.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페이스북하고 애플이요. 그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완성차 영역까지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 페이스북은 업종이 달라. 그죠? 페이스북은 SNS고, 애플은 스마트폰 만들고, 뭐 PC, 컴퓨터 만들고 다 이런 쪽이잖아요. 아이패드 만들고, 전자기기 IT 업체고, 물론 페이스북도 뭐 IT 업체긴 하지만, 그죠? 그럼 자동차 업체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 밥그릇을 막 뺏어가려고 저러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도 또 자율주행 기술을 또 개발하는데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현대모비스 이런데, 그죠? 그리고 애플하고 아마존, 이거야말로 정말 업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별거 다 하죠. 아마존도 뭐 드론을 만들질 않나, 뭐 자율주행 기술을 또 만들어갖고 뭐 자율주행 트럭, 그죠? 그래서 그 트럭을 호출하는 앱까지 또 만들었죠. 별거 다 해요. 그래서 애플하고 아마존이 이렇게 엄연히 따지면 업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얼굴인식 기술을 놓고 또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인식 기술 들어보셨죠? 음성인식을 뛰어넘어서 다음은 얼굴인식 단계다. 실제로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부 가정집에서, 예전에는 뭐 디지털 도어락 그래갖고 뭐 번호 띡띡띡, 비밀번호 띡띡띡 누르면은 문이 삐릭 하고 열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일부 지금, 아직 물론 뭐 널리 지금 확산이 되진 않았지만, 그것도 이제 널리 확산이 될 겁니다. 뭐냐면,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지가 거기다 지 얼굴을 갖다 대, 그냥 이렇게. 카메라 앞에다 갖다 대면,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1초도 안 걸려가지고 내 얼굴을 알아보고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문이 띵 열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쌍둥이 있잖아, 쌍둥이. 한번 실험해 본다고. 쌍둥이를 데려다가 형, 동생 이렇게 해갖고 차례로 얼굴을, 그러니까 형이 먼저 얼굴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동생이 얼굴을 갖다 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야, 둘을 그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아, 얘는 형이고 얘는 동생, 서로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해. 그리고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도요, 그 얼굴을 다 인식해갖고 이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 다 구분해서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 막 이래요. 참고로요, 그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퍼스텍. 거기서 얼굴 인식 그 기술을 예전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 퍼스텍. 그런 기업이 있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터가 돼버렸다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선점하려고 그냥 서로 해먹겠다고, 먼저 해먹겠다고 다 뛰어든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뭐 R&D, 즉, 그 연구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하러 그러냐, 시간 많이 걸리는데 차라리 그냥 기업을 사버리자 그래갖고 M&A, 인수합병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은요, 2016년도 작년에 그 스타트업인데요. 오비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비어스. 스타트업이야, 근데 이거는. 그래서 얘네가 뭘 하냐면 이미지 자동인식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오비어스를 또 뭐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사들였고, MS도 스위프트 키라는 이것도 스타트업이야. 신생 벤처기업. 이것도 돈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좀 재밌어. 얘네가 하는 그 사업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한글 뭐 MS 오피스, MS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제 그 문장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특히 아래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막 문장을 치잖아요. 글을 막 치잖아요. 그 키보드로 막 치잖아요. 그럼 그 사용자의 습관을 지가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그 뭐 한 문장 하나 쓰는데 이 사용자가 뭐 10초 걸렸다. 그러면 요거를 5초 만에 한 문장을 다 쓸 수 있게끔 시간을 빠르게 단축을 시켜주는 그런 뭐라고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종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타이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걸 또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을 MS가 인수를 했고요. 도요타는 또 실리콘밸리에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다가 작년 초에다가 자체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가 뭘 연구하냐? 뭘 연구하겠어요? 인공지능 연구하는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인공지능 연구소를 차렸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 있잖아요. 이것도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고 요것도 스타트업 같은데 내가 보기엔 요거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얘는 자율주행 기술만 연락에 연구해갖고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도 인수했죠. 그래서 인수도 하고 자체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뭐 자기네 말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뻥 같은데 하여튼 뭐 자기네 말로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는 뭐 전 세계 4위다, 우리가 4등이다, 뭐 이런 또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 5일 날 열리는 그 CES에서는 아마 분명히 이 인공지능, 즉 로봇 이쪽이 엄청난 이슈가 될 거다. 끝으로 뭐 지금이야 그냥 제가 뭐 신문 터는 그 시간이니까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끝내면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떠들었지 않습니까? 1월 5일 날 열린 CES에서는 아마도 분명히 인공지능, 즉 로봇 이런 게 굉장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좀 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 관련해서 뭔가 어딘가에 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사갖고 거기다 투자하면 되겠죠. 또는 로봇 관련주. 근데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리고 별 이상한 뭐 흔히 말하는 그 잡주,
뭐 얼토당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갖다 끌어붙여갖고 원래 테마주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공지능 관련주네, 뭐 로봇 관련주네 막 그러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제가 쭉 봐도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눈여겨보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가 하나도 없어. 뭐 재무제표도 보면 다 엉망진창에다가 실적도 뭐 눈에 띌 만한 실적 나오는데도 거의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그래도 난 좀 조금이라도 좀 벌어보고 싶다 그러거나 뭐 그러신 분은 그냥 하나의 이것도 그냥 정치 테마주와 비슷하게 그냥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냥. 예? 아직 국내에는 뭐 이렇다 할 그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이런 관련 업체가 없어요. 다 그러고 영세해. 대부분이 다 조그맣고 영세하고 자본금도 많이 부족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뭐 한 수십 개가 될 겁니다.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갖다 관련주라고 막 끌어다 붙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냥 한 두 개만 얘기할게요. 두 개만. 그래서 그 오픈 베이스라는 그 기업이 있고요. 오픈 베이스. 그 다음에 그 셀바스 A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셀바스 AI. 근데 요거는 원래 옛날 이름이 디오텍이었어요. 회사 이름이 디오텍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셀바스 AI로. 그 AI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거 왜 바꿨을까? 뭐 대표 말로는 그래요. 뭐 인공지능 뭐 그쪽으로다가 전념하기 위해서 그냥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뭐 이러는데 뭐 그런가 보죠. 뭐 예, 대표님 생각은. 근데 두 회사가 보면 다 크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도 뭐 조그만한데 그 셀바스 AI는 그 음성인식 쪽으로는 좀 나름대로 예전부터 오래 사업을 했습니다. 음성인식. 그죠? 아까 음성인식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뭐 어플 같은 것도 이제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다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비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음성인식 기술이 비전이 없냐? 제가 보기엔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 자체는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안타까운 거는 관련 국내 업체들, 기업들이 아직 정말 그것과 관련해서 탁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셀바스 AI도 조금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나마 제가 이 기업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나마 이 음성인식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거의 한 우물을 지금까지 파왔으니까, 오랫동안 이쪽 분야만 팠으니까, 그거 하나 제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높이 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오픈 베이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뭐 네트워크도 하고, 보안 쪽으로 해서 솔루션 개발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ADC라고 그래갖고요. 좀 이 IT 전문 분야다 보니까 말이 다 어렵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이 시간에 또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다 날 새고 그냥 그 사물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이랑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IoT 즉 사물 인터넷이랑 그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솔루션이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죠 다. 그런 쪽 개발하는 회사다 그냥 이렇게만 말할게요. 간단하게.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픈베이스하고 그 셀바스 AI만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기업들이 다 조그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생각 있으신 분은 정말 단기로 보세요. 단기로. 단기로 보시고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렇게 썩 탄탄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들고 계시면 안 되고 혹시 생각 있으시면 그냥 재미로 CES가 이제 1월 5일날 열리고 하니까 그냥 이 CS 열리는 동안만 그냥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내일이 4일이죠. 내일이 4일이니까 그냥 하루 전날 짧게 보시고 뭐 잠깐 들어갔다가 빨리 빼시든가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그 정도로만 가볍게 그냥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CS가 열리니까. 그래서 그 셀바스 AI하고 오픈베이스하고 공통점,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둘 다 공통점인데 차트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역별 상태에서 밑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다 뚫고 61선까지도 다 뚫었어요. 그래갖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관문인 121선까지 뚫어냈습니다. 뚫어냈다가 다시 또 미끄러져 갖고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장이 안 끝났어요.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각 현재 장이 안 끝났는데 일단 지금 딱 보니까 4.8% 오늘 올랐네요. 올랐는데 조금 아쉽네. 저거를 뚫지를 못하네 오늘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는 셀바스 AI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각 현재 1.9% 올랐어요. 1.9% 올랐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차트 모양이 오픈베이스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21선 뚫고 61선 뚫고 121선은 아직 아쉽게도 거의 뚫기 직전까지 왔는데 또 힘이 없네. 힘이 없어갖고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요거 두 종목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은 부담 갖지 말고요. 예, 무리하지 마시고 절대. 그래서 내일 하루만 더 지켜보시고 내일 중으로 만약에 121선, 121선을 뚫었다 내일 그러면은 들어가셔도 될 거다. 들어가셔갖고 요 며칠만 그냥 보고 나와라. CES 열리는 요 기간만 생각하시라 그냥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진투방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면 좀 말씀드려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CES 관련 기사는 요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좀 길었죠? 예. 좀 길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중요하니까 말씀드려봤습니다. A 구면 경제면이고요. 외평채 발행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건 제가 왜 요 기사를 선정했냐면 이 외평채라는 그 용어가 좀 심심치 않게 신문상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외평채가 뭔지 혹시 좀 모르실까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글쎄 뭐 용어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선정을 해봤어요, 이 기사를. 그래서 일단 그 기재부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기획재정부 이번 달에 발행 예정이라네요. 이번 달에. 그래서 발행하는 그 총 금액은 10억 달러 이 정도고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만기가 있죠. 만기는 10년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만기짜리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이달중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발행 금리가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그게 관건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외평채가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평채는 줄임말이고요. 뭐의 줄임말이냐?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외평채. 그럼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이 뭐냐? 말 뜻을 생각해보면 어려울 거 전혀 없다. 자, 외국환 그랬습니다. 외국환. 이 환이 돈, 화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외국환이래. 그럼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외국 돈이다 이거야. 예를 들면 달러나 뭐 유로화, 엔화 이런 외국환, 외국돈 평형기금, 평형, 균형, 다른 말로 밸런스, 평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기금이 뭐야? 기금, 펀드. 그 기금. 그래서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 하면 기금이다. 근데 어떤 기금이냐? 외국 돈과 우리나라의 돈의 균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기금이다. 즉, 기금이 펀드라고 했잖아, 일종의. 그럼 기금이면은 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1조다, 그럼. 그 돈을 어디에다 쓰냐? 다시 얘기하자면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의 평형,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데다가 그 돈을 쓰는 그런 펀드, 기금이다. 그럼 맨 밑 뒤에 채권이 붙어 있잖아요.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채권이란 말은 왜 붙었냐? 채권이야, 그냥 채권.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뭐야? 빚을 낸다고. 그 빚을 내가지고 그 채권 판 그 돈으로 그 외국환 평형 기금의 그 기금의 재원으로 쓰겠다 이겁니다. 외국환 평형 기금 이런 걸 왜 만드냐 도대체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겠지만 자본시장 같은 경우 거의 100%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중국은 한 절반밖에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자본시장을 100% 완전에다 개방했냐 그럼 97년인가 98년대 외환위기,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외환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IMF한테 구제금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때 IMF가 구제금융이라는 건 그냥 돈 빌려온다고. 돈 빌려오는데, 즉 IMF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 국가에다가. 근데 그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미친놈이 대가도 없이 그냥 막 빌려주겠습니까? 온갖 조건을 다 걸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을 니네 100% 개방해라.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안방 드나들듯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투자하게끔. 그래서 증시도 다 개방했죠. 채권 시장도 다 개방하고. 그럼 우리가 돈 빌려줄게. 니네한테 구제금융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키지도 않은데 그때 다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이라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달러 원 환율. 뭐 유로와 원 환율. 이런 식으로. N1 환율.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또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200원이 넘었죠. 예. 그래서 뭐 1300원까지 가네 마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동안 기사 읽으면서. 근데 외국환,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달러, 그 다음으로 유로화 이런 게 우리나라가 정부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율이 지나치게 뛰었다, 올라갔다 그랬을 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환율이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안 좋잖아요. 그럼 외환 시장에 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외국 돈이 있어야 돼. 외국 돈. 외환 위기가 왜 터졌습니까? 왜 그 당시에 환율이 막 그 꼭지점이 제 기억으로 2,000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국 돈이 정부에서 갖고 있는 외국 돈, 특히 달러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어. 그러니까 저 환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외환시장에 개입을 못해, 정부가. 돈이 있어야, 달러가 있어야 개입을 해서 환율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외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외국환, 외국돈, 달러나 유로화를. 예?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달러다.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예를 들면 달러가 이번에 최소한 2천억 달러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달러밖에 없네. 그럼 1,000억 달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00억 달러를 어디서든 구해 와야 돼. 구해오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외평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을 해.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파는, 채권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사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우리나라 정부에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누가 사가냐, 이 채권을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가는 거야. 외국인들 중에서도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이 사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야, 우리 이번에 외평채 10년 만기짜리로 발행금리 얼마 쳐갖고, 팔 테니까 니네가 좀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달러가 막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또는 유로화가 막 들어오죠. 그 외평채에 보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달러로 채권을 사고 파는 건지 아니면 유로화로 사고 팔지를 거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번 거는 달러랍니다, 달러.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그랬잖아. 이번에 그 발행하는 그 총 금액이 10억 달러고 만기가 10년짜리다. 그럼 이 10억 달러가 다 팔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10억 달러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달러로. 그죠? 즉 소위 말하는 완판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을 또.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기획재정부의 국제경제관리관 이게 1급 공무원인데 이런 분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홍콩에서도 보내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대. 왜? 이거 팔러 돌아다니느라고. 외국을 막 싸돌아다니면서 이거 외평채 좀 사줘. 니네가 사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영업 뛰는 거야. 그래서 뭐 정신이 없답니다. 이 직원분들이, 이 공무원분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외평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외평채도 분명히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채권이면은 당연하죠. 채권이면 내가 만기 5년짜리다 그랬을 때 5년 후에는 내가 그 돈 원금을 갚아야 돼. 채권을 사간 사람한테 갚아줘야 되잖아요.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지. 거기에 이자를 얹어서 줘야 되잖아요. 이자 안 준다 그러면은 어떤 미친놈이 채권을 사겠습니까? 누가 빌려줘? 이자도 안 받고. 그래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게 발행금리입니다. 발행금리. 그거는 약정이야.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 채권을 사간 사람은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얼마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알았어. 꼭 줄 거지 하고 그거 믿고 사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발행할 때 금리를 이자율을 아예 정해버립니다. 연 몇 프로 줄게 이자율을. 그래서 그건 이제 발행금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발행금리는 그러면 그 발행자가 이 채권을 즉 외평채를 발행하는 국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지네 꼴리는 대로 막 정해버리냐 그건 아니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일반적으로 보통 뭐냐면요. 그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를 일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국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 국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채 10년물 금리를 일단 기준 금리를 잡아요. 그럼 10년물이란 건 뭐야? 만기가 10년이라고.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만기가 10년이다. 10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국 국채 10년물짜리 금리, 그걸 기준 금리를 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가산 금리가 붙습니다. 가산 금리. 그래서 그걸 더해가지고 그 두 개를 합산해서 외평채의 발행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것도 상식이죠. 그럼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빌려오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오는 사람이야. 그죠? 그 채권을 사가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럼 남한테 빚을 낸다는 건데 돈을 빌려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자를 조금만 주는 게 유리하겠어요? 이자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유리하겠어요? 이자를 최대한 조금만 줘야지. 그죠? 그 말은 발행 금리를 최대한 낮게 발행을 해야 좋은 거야. 반면에 이 외평채를 사가는 사람, 이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행 금리가 최대한 높아야 좋은 거야. 그래야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기싸움 벌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기재부,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발행 금리를 최대한 낮추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낮추고 싶다고 해서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냐하면 발행 금리를 낮게 주려면은 채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인데, 채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또 풀어서 얘기는 뭡니까?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야. 즉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이 너도 나도 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즉 외평채를 너도 나도 막 사겠다가 막 덤벼들어야 돼. 근데 아무도 덤비질 않네? 그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럼 제가 채권 금리는, 즉 발행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발행 금리가 올라가. 그죠? 그래서 이 외평채 발행 금리도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지표냐? 그 외평채를 발행하는 국가의 지금 신용 등급이 어떠냐? 신용 등급이 높으냐 낮으냐?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긴다는 겁니다. 외평채 발행 금리를 보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외평채는 당연히 발행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면 누가 그 외평채를 살려고 하겠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그 국가에다 돈을, 어떤 미친 병신이 국가에다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떼일 염려가 높은데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반면에 신용 등급이 뭐 굉장히 높아, 우량해, 그러면은 막 돈을 서로 막 빌려줄게 하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반대인 발행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이 시장에서는 보통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번 달에 그 외평채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이 발행할 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 가산금리, 그죠? 가산금리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다가 플러스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합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때 그 더해지는 가산금리가 미국의 그 국채 10년물 금리에다가 0.4 내지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한국이란 국가의 신용 등급이 아직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발행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 그 국채 10년물 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그 가산금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0.4에서 0.5%포인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가산금리가 0.7%포인트 막 이렇게 결정이 돼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야? 한국이란 국가의 신용 등급이, 신용 상태가 나쁘구나,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응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남미 쪽에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에 뭐 프랑스나 뭐 그런 데서 발행한 국채, 채권에다 내가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일반 국채나 외평채나 약간 다르긴 한데, 내용은 이 금리에 있어서는 기본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발행 금리를 잘 보시라는 거죠. 내가 이 채권을 사면, 즉 채권에다 투자했을 때 나한테 이자를 얼마나 주나. 근데 내가 봤는데 이자를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주겠대, 나한테. 그러면 뭐야, 그거는? 이자를 왜 이렇게 많이 주겠어요? 지네가 아쉬우니까. 채권을 아무도 안 살려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걸 웬만하면 거기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아무도 안 살려고 할까요? 당연히 국가가 좀 위험하고 불안하니까. 떼일 것 같으니까 이거 돈 빌려줬다가.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올해 2017년이죠. 그럼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왜 그 유럽에서 재정위기 터졌을 때, 그죠? 한참 그것도 시끄럽잖아요. 유럽 재정위기 막 터지고 그랬을 때,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에서 그 발행한 국제 금리가요, 막 연 7%, 8%까지 막 치솟았었어요. 그건 뭘 의미해? 그 나라의 신용 상태가 안 좋다는 거야. 왜 안 좋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든가 그 나라가. 그죠? 그래서 그때 막 7%, 8%까지. 그건 거의 부도 수준입니다. 부도. 채권 그거 잘못 샀다가는 돈 다 떼인다 이런 뜻이야. 국가가 부도가 나버리면.